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3년 전, 그러니까 제가 26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중견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연봉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연애였죠. 대학교 때 짧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일에만 치여 살다 보니 연애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제게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민주였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키가 165cm 정도로 적당하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품격 있는 말투와 행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현재는 유명한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첫 만남 때부터 민주는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도시락을 주식으로 삼고 있을 때 민주는 자연스럽게 브런치 카페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민주가 전혀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에 점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민주는 한남동에 있는 작은 갤러리로 저를 데려갔어요.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는 민주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민주의 설명을 들으니 그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가 모르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 만남에서 민주는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혼자 사는 집치고는 정말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거실에는 제가 갤러리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이탈리아산 커피 머신과 각종 고급 조리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민주가 직접 만들어준 파스타를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런 차이점들이 오히려 저를 더 매혹시켰습니다. 민주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었고, 저는 그런 민주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았어요. 클래식 음악회에도 가보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해보고, 제주도 펜션이 아닌 호텔 스위트룸에서 휴가도 보내봤죠. 물론 그 모든 비용은 민주가 부담했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민주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고 어머니는 유명한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외동딸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민주가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민주와 사귄 지 8개월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민주에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민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잠시 망설이더니 민주가 말했어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그때는 민주가 신중한 성격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주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민주의 부모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주와 사귄 지 1년이 지나면서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하고 주말에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주는 제게 있어서 연인이자 동시에 인생의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모르던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거든요.
그 시기에 저는 민주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말투, 취미, 심지어 인생관까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 입었는데 민주가 백화점 브랜드 매장으로 저를 데려가면서 스타일링을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민주가 말하길 옷은 투자라고, 좋은 옷을 입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도 달라진다고 했죠.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동료들이 제게 뭔가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상사들도 저를 좀 더 신뢰하는 눈빛으로 보더군요. 그럴 때마다 민주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민주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 좁은 세계에서만 살았을 테니까요. 민주는 제게 독서의 즐거움도 알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설이나 에세이를 거의 읽지 않았는데 민주가 추천해준 책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들이었어요. 민주와 함께 카페에 앉아서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민주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 저를 데리고 다양한 곳으로 다녔습니다. 이탈리안, 프렌치, 일식, 중식 등등 정말 다양한 요리들을 맛보았죠. 그때까지 저에게 외식이란 것은 치킨이나 삼겹살이 전부였는데 민주 덕분에 요리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민주는 여행을 정말 좋아했는데 저를 데리고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다녔어요. 일본, 태국, 대만 등등 민주와 함께 다녔던 여행들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여행 비용 대부분을 민주가 부담했는데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민주가 괜찮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 시기에 저는 약간의 콤플렉스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민주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항상 제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자신은 상준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민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 민주에게 저도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민주만큼 여유롭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민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했어요. 직접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민주가 좋아하는 꽃을 사서 깜짝 선물하기도 했죠. 그리고 민주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밤늦게까지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어요. 사귄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민주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을 함께 나누는 정도였어요. 민주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행복해하는 것 같았고 가끔은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을까 하는 이야기도 했죠. 그때 민주가 말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자신의 꿈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생기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민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민주의 부모님께도 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민주의 부모님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민주가 가족과 저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죠. 그때까지는 저는 그냥 행복했어요. 민주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았거든요.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행복감이 클수록 나중에 느끼게 될 절망감도 더 클 거라는 것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귄 지 2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저는 민주에게 다시 한번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이에요. 그때 민주의 반응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평소에 자신 있고 당당하던 민주가 갑자기 불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주가 말하길 자신의 부모님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특히 외동딸인 자신의 교제 상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죠. 저는 그때 민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이 까다로우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민주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일상을 자세히 얘기해 주던 민주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장소도 이상하게 제한적이 되었죠. 예전에는 청담동 집에 자주 초대해 주었는데, 그때부터는 거의 밖에서만 만나자고 했어요. 어느 날 민주와 홍대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민주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혹시 저희 관계를 SNS에 올리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직장에서 사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그래서 당분간은 연인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섭섭했지만 민주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갤러리라는 곳이 보수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주가 저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구심이 들 때쯤 우연한 기회에 민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민주와 만나기로 한 강남역 근처에 일찍 도착했어요. 시간이 남아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우연히 창밖으로 민주가 보이더군요. 그런데 민주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중년의 남녀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민주의 부모님인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카페에서 나가서 민주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민주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뭔가 말을 한 후에 저쪽으로 다가왔어요. 민주가 당황스러워하면서 말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강남에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우연히 마주쳤다고. 그리고 부모님께는 저를 그냥 친구라고 소개했다고 했어요. 그때 민주의 부모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특히 민주의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민주에게 뭔가 말했어요. 그리고 민주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부모님과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민주의 태도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연락도 예전보다 뜸해졌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죠. 저는 민주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혹시 부모님이 저에 대해 뭔가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민주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자 민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부모님이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서 자신의 교제 상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시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희망적으로 생각했어요. 민주의 부모님이 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니까 좋은 신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민주에게 말했어요. 언제든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그때 민주가 한 말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민주가 말하길 부모님이 저희 직업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집안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의 기대 수준이 좀 높은 편이라고. 저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런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미묘한 변화들이 모두 이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민주의 부모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주의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민주와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민주의 부모님이 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승진을 위해 각종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또한 민주의 부모님이 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외모나 매너에도 더욱 신경을 썼죠.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상당히 올랐어요. 그리고 민주가 좋아할 만한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와인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것들이 민주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주의 태도는 여전히 미묘했어요. 제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뻐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미루고 있었죠. 그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민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우리 회사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우연의 일치였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민주의 아버지께도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작업했죠. 그리고 중간 보고회 때 민주의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최대한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민주의 아버지는 생각보다 친근하셨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고, 저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아마도 민주의 아버지가 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민주에게 이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말에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의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선물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그리고 민주에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도 했죠. 민주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했지만 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민주의 부모님 댁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펜트하우스는 아니었지만 30평대 아파트에 살던 저에게는 정말 넓고 고급스러워 보였죠.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놓여 있었고, 전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 뷰가 정말 멋있었어요. 민주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에 말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셨죠. 인사를 드릴 때도 살짝 냉담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맞아주셨어요. 민주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편안한 모습이셨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는 있었어요. 식사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주의 부모님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면접관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등등 정말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민주의 어머니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상준 씨 부모님이 어떤 동네에 사시는지, 그리고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부모님이 수원에 사시고 아파트는 전세라고. 그러자 민주의 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주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민주의 아버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상준 씨가 좋은 사람인 것은 알겠지만 솔직히 민주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민주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해해달라고.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민주의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민주가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고 주변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민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민주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아마도 부모님과 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그 후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고 저는 일찍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민주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조금 직설적인 편이라고,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민주 부모님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민주에 적합한 상대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민주와 긴 통화를 했어요. 민주가 말하길 부모님이 저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민주의 부모님이 노골적으로 저희 만남을 반대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주가 저와 만나는 것을 알면 집에서 큰 소동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주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더욱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민주의 부모님은 저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민주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민주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민주가 저에게 말하길 부모님이 저희 관계를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민주의 아버지가 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만나 뵙겠다고 했어요. 만남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에 도착했는데 민주의 아버지가 이미 와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정장 차림이셨고 표정도 꽤 진지해 보였어요.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으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주의 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 나서 말문을 여셨어요. 상준 씨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 상준 씨를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이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민주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상준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솔직히 민주와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민주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민주의 아버지가 저에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시더군요.
상준 씨의 현재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정도 수입으로는 민주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민주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상준 씨 월급과 비슷하다고. 그런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민주의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민주가 평소에 쓰는 돈을 생각해보면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민주의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상준 씨 부모님이 수원에 전세로 사신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민주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 민주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생각해보라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반박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민주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고. 민주와 저는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민주의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특히 민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때 민주의 아버지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상준 씨가 정말 민주를 사랑한다면 민주의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상준 씨도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민주의 아버지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결정은 저와 민주가 함께 내릴 일이라고, 그리고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민주의 아버지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더욱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상준 씨가 지금까지 민주와 만나면서 쓴 돈들을 생각해보라고. 그 모든 것이 누구 돈인지 알고 있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꽂혔어요. 실제로 민주와 함께 다닌 여행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들,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민주가 부담했던 것들이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민주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민주, 부모님 돈이었던 거죠. 민주의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상준 씨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민주를 정말 소중하게 키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런 딸을 상준 씨 같은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그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민주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민주를 불행하게 만들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민주의 아버지가 갑자기 지갑을 꺼내시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표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것으로 민주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시더군요. 금액을 보니 제 연봉의 2배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구나. 이것이 바로 민주의 부모님이 저를 보는 시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수표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주의 아버지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민주와의 관계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민주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상준 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이것이 상준 씨를 위한 배려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을 거라고, 그리고 민주도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수표를 민주의 아버지 쪽으로 밀어드렸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민주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을 돈으로 팔 생각은 없다고. 그리고 민주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때 민주의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상준 씨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상준 씨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실제로 민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우리 회사와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저 같은 중간 관리자 정도는 언제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저는 제 일에 대해서는 떳떳하다고 했어요. 민주의 아버지가 제 직장에 무슨 일을 하시든 저는 민주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민주의 아버지가 정말 냉소적으로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상준 씨가 그렇게 용감하다면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하셨어요. 그 미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주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제가 지금까지 민주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결국은 민주, 부모님의 돈으로 가능했던 일이란 것이 가슴 아팠어요. 그날 밤 민주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만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주는 정말 놀라면서 미안해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 몰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일주일 후에 회사에서 갑자기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배정도 미뤄진다고 하더군요. 직접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민주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의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번에는 민주의 어머니와 단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 카페였어요. 민주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교묘했어요. 처음에는 상준 씨에게 미안하다고, 남편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상처를 줬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상준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민주의 어머니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민주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예정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민주와 상준 씨가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주의 어머니가 제 부모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상준 씨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봤는데 정말 평범한 분들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상준 씨와 민주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민주의 어머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민주가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민주와 결혼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상준 씨에게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민주의 어머니가 정말 잔인한 말을 하셨어요. 상준 씨가 민주를 정말 사랑한다면 민주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 포기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민주의 어머니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결정은 저와 민주가 함께 내릴 일이라고. 그리고 저는 민주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민주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상준 씨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후회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의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민주가 사실 부모의 압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민주도 이제는 상준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경제적인 차이와 환경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민주도 느끼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민주가 저를 위해 부모님과 맞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민주도 흔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민주의 어머니는 그런 민주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주의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완전한 거부였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민주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민주의 어머니와 만난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주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주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민주도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민주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많이 침울했어요. 저는 혹시 민주가 부모님을 설득했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만남 장소로 나갔어요. 민주와 만난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자주 산책했던 곳이죠. 민주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보니 어깨가 많이 처져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민주가 돌아봤는데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구나 싶었어요. 민주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상준 오빠,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어요. 민주가 계속 말했어요. 부모님과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주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자신도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가끔은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차이들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주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민주도 정말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민주에게 말했어요. 그런 차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함께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 대부분이 자신이 주도했던 일들이었다고 하더군요. 여행도,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도, 문화생활도 모두 자신이 제안하고 자신이 비용을 부담했던 일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때 민주가 한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처음에는 상준 오빠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모습이 예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마치 자신이 상준 오빠의 선생님이 된 것 같고 항상 이끌어줘야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민주가 저를 위해 해준 일들이
사실은 부담이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민주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민주가 계속 말했어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자신처럼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준 오빠와 결혼한다면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으로 민주를 붙잡아 보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민주의 부모님도 언젠가는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잔인한 말을 했어요. 상준 오빠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저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주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붙잡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다고, 민주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민주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상준 오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상준 오빠도 이해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헤어지면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제 곁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더욱 아팠어요. 민주와 헤어진 후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폐인이 되었어요. 회사에는 겨우 나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기력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어요. 집에 돌아가면 더 심했어요. 민주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함께 갔던 여행에서 산 기념품들, 민주가 선물해준 옷들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민주가 추천해준 책들을 읽으면서 민주를 그리워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민주가 없는 일상에 적응하는 것이었어요. 2년 동안 매일 연락하고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말에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계속 민주 생각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회사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민주의 아버지가 경고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맡았던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민주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상준 씨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상사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팀 재편성으로 인해 제가 한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명목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좌천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걱정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대학 동기들이 술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저는 정말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취한 김에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민주와의 이별, 민주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회사에서의 일들까지.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아팠어요. 특히 한 친구가 한 말이 기억나네요. 상준아, 너는 애초에 민주 같은 애랑 어울리지 않았어. 그 친구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상처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민주의 부모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민주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민주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서 민주와의 추억들을 되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 후배를 통해서 들은 건데, 민주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민주의 부모님이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고 해외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주가 저와 헤어진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민주의 부모님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결국 민주에게 저는 쉽게 잊힐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민주의 부모님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민주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고 민주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주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충격이 오히려 저를 깨어나게 만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년 동안 민주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주의 부모님이 했던 말들, 민주가 마지막에 했던 말들을 차근차근 분석해 보았어요.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제가 정말로 민주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민주가 알려준 문화생활, 민주가 데려다준 여행, 민주가 소개해준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이 제 주도가 아니라 민주의 주도였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정말 심각했어요. 2년 동안 민주와 함께 쓴 돈들을 계산해 보니 제 연봉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었어요. 물론 민주가 자발적으로 부담했던 것들이지만 결국 그것이 민주의 부모님 돈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웠어요. 민주의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들의 반대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소중하게 키운 딸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신들과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아팠던 것은 민주의 마지막 말들이었어요. 민주가 저와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부담감, 항상 이끌어줘야 한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민주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깨달음들이 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민주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민주의 부모님 말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우선 회사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한직으로 좌천되었지만 그 자리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도 따기 시작했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민주와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헬스장에 다니면서 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민주를 잊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독서도 다시 시작했어요. 민주가 추천해준 책들 말고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취향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민주의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작 제가 누구인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은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동경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민주의 우아한 모습, 민주가 보여준 새로운 세계, 그런 것들에 매혹되었던 것이지 정말로 민주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민주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제 일상을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 없이도 저 나름대로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민주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외적으로도 달라졌고 내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직으로 좌천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결과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다시 승진 대상에도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우연히 민주의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 후배를 통해서 들은 건데 민주가 결혼한다는 것이었어요. 상대는 역시 민주의 부모님이 소개해준 그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물론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민주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어요. 민주가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후배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민주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밝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저는 정말 편안함을 느꼈어요. 민주와 함께 있을 때처럼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고, 제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 친구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민주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제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제가 민주만큼 교양이 있지 않아도, 제가 부유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좋아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민주와의 관계는 제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비록 결국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고 제 자신의 한계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는 것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옆에서 편안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을, 민주의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민주의 행복을 생각해서 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는 지금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저 역시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제게 맞는 사람을 만났고 제 자신을 찾았고 제 일에서도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민주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가끔 그리워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비록 그 순간에는 아프고 힘들어도 그 경험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민주와의 사랑도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정말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민주도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신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경험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결국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언젠가 찾아올 거예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옆에서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요.